네. 자, 이 니켈 가격의 급등과 함께 요즘 증권사에서도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나라는 톤의 보고서들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우려도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톤의 고민들이 깊어져서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결정적 투자는 인포스탁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는 다른 컨셉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고민했었는데 올해는 또 다른 또 전쟁 리스크로 인한 그리고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이제 그 물가가 오를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전쟁 리스크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니켈 가격 상승의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이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가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원자재를 공급을 하죠. 네. 뭐 원유가스뿐만 아니라 니켈 같은 경우에도 전체량에서는 인도네시아보다 뒤집니다. 그렇지만 클래스 A급, 그러니까 순도가 높아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2차 전지에 쓸 수 있는 2차 전지 MCM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니켈의 그 순도 높은 것의 수출량은 러시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빠지고 맞아요. 니켈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본격적으로 원유를 제재한다? 그러면 뭐 니켈, 그다음에 러시아가 의외로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철강이거든요. 중국이 1위. 그다음에 2위인가 3위인가가 러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된 수급이 앞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꼬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이 끝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원자재는 뭐 거래하지 말자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쪽에서 나오는 수출량을 막아두면 바로 다른 곳에서 수급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광산에서 갑자기 캐서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뭐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강한 수급들이 다 붙는 거죠. 뭐 ETN도 붙고 그렇죠. 그다음에 ETF도 붙고 각종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변동성이 이제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ETF.com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그런 이 ETF를 찾아보시면 네. 한 달 기준으로, 세 달 기준으로, YTD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최근에 원자재 관련 뭐 2X, 3X, ETN 이런 것들이 전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험과 더불어서 파생 상품까지 붙으면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 이슈의 끝은 아무도 모르죠.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 모르지만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기현상이 그 지금 월물, 3월물에서는 극단적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작은 월물은 오히려 백오데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스프레드 가격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단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3월물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이게 3월 금요일 날, 3월 세 번째 주 금요일 날 선물 시장 만기일에 차군 월물로 그대로 옮겨 붙으면 생각보다 이거 장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장기화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전쟁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3월물을 엄청나게 고평가시켜 놓은 상황인데 현재 이 그 유가에서의 스프레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뭐 니켈뿐만 아니라 뭐 유연탄 가격, 그다음에 뭐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급등할 정도로 뭔가 특별한 이슈가 특히 니켈에 있었나 봤더니 수급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공매도 세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쇼크오버링 쳐가지고 급등했고 사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 이슈로 봐야 하는지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반짝 상승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말씀처럼 앞으로 추세라고 생각하고 계속 바이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 관점이랑 종목 관점이랑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테마주들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모멘텀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물론 모멘텀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테마주들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으나 뉴스 하나에 10% 빠지는 것도 또 금방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나는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고수익을 노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수익을 노리면 큰 평가 손실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 관점에서 이게 구조적인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구조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 러시아가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유일하게 지금 원자재 수출을 자제하고 예. 원자재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음식료뿐만 아니라 곡물뿐만 아니라 각종 천연 자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러시아의 수급이 비면 다른 쪽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가져오면 그쪽도 수급이 일정 부분 공급 과잉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유럽 쪽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또 수급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구조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요. 그러면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니켈 가격 급등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움직였던 게 뭐 BNG 스틸이라든지 황금 S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만드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포스코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전인대에서 5.5%를 발표하면서 2분기에 뭔가 정책들이 인프라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중국의 철강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유통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국내 유통 가격도 들썩이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러시아의 철강 수출까지도 만약에 제한이 걸리면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지금 철강 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길게 보고 뭔가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뭐냐? 누가 뭐래도 포스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 선택과 투자 관점의 종목 선택은 분명히 좀 차별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고 이건 글로벌리한 수출 수급의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제 기억으로나마 한 6, 7위 정도 전 세계 수출 순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 2위, 3위하는 러시아의 철강 수급이 비면 어쨌든 이걸 인도가 타타스틸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타타스틸의 빈 수급을 신일본 제철과 네. 포스코가 메꿀 가능성이 아시아 쪽에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급강 수요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마침 또 포스코가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니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말씀 도중에 제가 차트를 봤더니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는 그냥 박스권에 갇혀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주사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여간에서 모멘텀을 받지 못했던 이 종목은 그렇다면 근데 가장 큰 수혜가 포스코다. 싸다 이런 매력이 있지만 언뜻 드는 생각은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이 주식이 시장이 억눌리면 같이 또 억눌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가장 투자하기 매력 있다라고 보기에 괜찮을까?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 전체가 레벨 다운하는 거냐? 그러니까 2,500 아래로 가서 완전히 뭐 시장이 망가지는 거면 어떤 종목도 안 통하는 거죠. 정말로 뭐 틈새 종목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인 거고 만약에 시장이 레벨 다운을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금이 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10% 이내 정도의 가격 수준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매력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비싸지 않고 배당도 주고 이익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방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가 다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투자 매력은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게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니켈이 계속 상승하고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네. 언제든지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휴전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급락하겠죠. 가격 급락하면 당연히 관련주들 급락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런 단기적인 급락 속에서 매력이 튀어나오는 종목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포스코의 매력이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진다? 그러면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거고요. 가장 큰 호재는 많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가 실적이 정말 나빠지고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것이라면 포스코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올라가고 포스코의 수출량이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스코가 이것을 일정 부분 가격에 전가하는데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도 오히려 그것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왜냐하면 그 경기 둔화 때 경기 둔화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부양책, 재정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 부양책이 연동될 종목은 설사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설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앞서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주식 농부께서 나오셔서 농심을 소개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추천 성격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거운 종목이 누가 농심을 사냐 주식하는 사람이 매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보면서 머리 아프면 포스코 미리 사두고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계시는데 자 그런 관점으로 저희 대해봐도 될까요? 포스코를? 네, 포스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네.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진행될 경우 구조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원자재에 그치지 않고 투자 아이디어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방산주 자체를 수출량이 늘어서 좋다고 봤는데 지금 이번에 러시아 침략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딱 두 가지가 뭡니까? 아,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산 무기는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들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모든 무기를 사진 않겠지만 수출 경쟁력이 확인된 자주포라든지 뭐 일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방산업체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 뭐 국내에서의 어떤 뭐 방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출량이 늘어나는 지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주의 기본적인 변화 가능성, 방금 농심을 언급해 주셨지만 네.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곡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무기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출이 그렇죠. 많은 국가에서는 수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게 또 무기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또 빵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고려해 봤을 때 그 원재료 가격을 비교적 견조하게 전가할 수 있는 음식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스 가격, 유가가 상승하다 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유틸리티 쪽입니다. 그럼 발전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발전 가격의 상승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종목이 한국전력보다는 한국가스공사일 가능성. 그렇군요. 한국가스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2015년과 2018년의 차이점이 뭐냐면 2015년도에는 베타값이 0.5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베타값이 0.8이 됐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베타가 0.5라는 건 시장이 1 올라갈 때 0.5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과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예. 시장보다 덜 움직인다. 절반밖에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네요. 빠질 때도 덜 빠지고 올라갈 땐 덜 올라가고. 근데 0.8이 됐다는 건 이제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민감도가 높아졌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가 또 한 가지의 변화는 호주에서 그동안 적자로 있었던 그 자회사들의 가치가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익도 좋아지고 자산 가치도 좋아지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0.5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PBR은 조금은 싸 보이지 않나? 그리고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수소 모멘텀이 있으니까 수소 모멘텀을 서서히 녹여내는 과정에서 현재 0.5배 미만의 PBR은 점점 조금씩 상승할 수 있겠죠. 물론 수소는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밸류에이션에 녹여내는 과정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쪽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좀 투자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 무기화라든지 식량 무기화와 관련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사는 방법 또 있죠. 대표적으로 뭐 BH빌리톤 같은 종목을 사면 광산주를 사는 거니까 가장 이제 또 대응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DBB라든지 DBA 같은 ETF 관련된 상품들의 선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농산물 ETF, 그다음에 베이스 메탈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한 구간에서 쫓아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정 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 무기화라든지 식량 무기화가 구조화된다면 이런 것들의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정 부분의 조정 시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포트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포트에 일부 편입해 보는 것은 현재 인플레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그것도 베이스 금리인 정책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걸 커버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장의 선택은 소위 이제 고배당주를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고배당주 좋습니다. 그런데 고배당주도 기분 나쁜 게 있죠.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배당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 맞아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맞아요. 삼성전자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예. 지금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리오프닝이 언제 재개될지가 굉장히 미적지근해졌죠. 그다음에 맞아요. 저도 쏙 리오프닝에 들어갔어요.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가가 맞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뉴욕이나 미국의 주요 지역에 그동안 비어있던 상업용 오피스의 공실률이 2%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리의 상승을 월세 인상으로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VNQ 같은 미국의 ETF는 굉장히 브로드하게 IT 자산에도 투자하고 상업용 오피스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리테일 쪽에도 투자하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ETF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다양한 리츠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리츠 자산들이 또 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에 대응하는 방법은 과거에는 뭐 금으로 해지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단순하게 금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배당도 주면서 일정 부분의 금리의 상승을 월세 상승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VNQ 같은 대규모 ETF에 투자하시는 것, 부동산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는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ETF, VNQ ETF는 한국 시장 투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의 리츠에 100% 순수하게 투자하는 거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5G 안테나에 투자하는 그런 리츠도 있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리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뭐 IYR이라는 ETF도 있는데 이건 가격이 좀 비싸고요. 보수가 좀 비싸고 네. 그다음에 더 넓은 범위로 투자하는 것이 VNQ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VNQ 같은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저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VNQ ETF는 미국 계좌를 타야 되는 겁니까? 미국 한국 거래가 시장에서도- 가능하시다면 미국의 그 주요 ETF들은 뭐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65억 불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하루 거래량도 꽤 크고요.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이 65억 불이 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대규모 ETF라는 점에서 투자의 안정성도 나름 있고 그렇군요. 현재 구간에서의 배당 수익률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2점 몇 %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쪽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올라가니까. 개연성이 있다. 그렇군요. VNQ ETF까지 살펴봤네요. 저희가 사실 저희 제목도 원자재 대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나 그러면 관련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다. 긴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아주 다양한 투자 자산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결정적 투자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